안녕하십니까. 대장초대석 1부고요. 자, 오늘은 좀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필 보게 되면요. 한국사회여론조사 여론연구소 소장님이 계시고요.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 행정관이신 이은영 소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오랜만에 뵙는데요. 네. 자, 저희 방송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어떤 거 누구 거 보셨습니까? 우리 서정화 교수님. 예. 저기 서정미 교수님. 서정미 교수님. 서정미 죄송합니다. 요즘에 예. 바쁘세요? 전국을 다 도시더라고요. 엄청 지금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시고 최근에 뭐 또 좋은 소식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 좋은 소식 있죠. 네, 뭐 어디 당선이 되셔가지고 맞아요. 더 활동을 열심히 하실 걸로 보여요. 제가 최근에 2, 3일 동안에 TV 틀 때마다 나오더라고요, 계속. 맞아요. 너무 반가운 얼굴 나와갖고 제가 네. 또 다음번에 나올 때 한번 여쭤볼게요. 네. 뭐 어떻게 근황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저희가 첫 순서를 보게 되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코너가 있어요. 저희 앞에 보시게 되면 20초 드리거든요. 네. 20초 동안 저기 시간 남지 않도록 꽉 찬 소개 정중히 제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 멘트 듣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은영 소장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은영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일은 여론조사 관련한 일인데요. 이제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면서 유튜버와 뉴미디어에 관심을 갖고 있는 소녀 같은 그런 여성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저의 활동 계속 기대해 주시고요. MBS와 함께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역시 시간을 꽉 채우셨어요. 네. 역시 잘하십니다. 감사해요. 자, 예. 미래 뉴미디어에 관심이 많으시고 소녀 같은 사람 이은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말씀해 주시죠. 뉴미디어는 왜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이게 지금 1인 미디어 시장이 이미 뭐 거의 지금 활성화가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관련법도 개정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언론 지형 자체가 많이 바뀔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지금 그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그 50대 이상 연령층이 굉장히 활동력이 강하시거든요. 예전에 예. 비해서. 그래서 그분들의 뉴스 소비라든지 또 이 정보를 얻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야는 앞으로 그 연구도 하고 또 실제 현장에서 우리가 직접 같이 호흡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뉴미디어 쪽은 알겠는데요. 소녀 같은 사람은 왜 소녀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 그냥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요.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요. 네. 자, 막간용에서 이은영 TV 여러분들 검색 좀 부탁드리고요. 야, 되게 열심히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 지금 저도 한지 1년 이제 좀 열심히 본격적으로 한 건 1년 정도밖에 안 됐고, 지난주에 거의 지금 폭발이 일어났는데 예. 아무래도 이 경선 관련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좀 유튜브 쪽에서 아직 그 해설이나 이런 걸 지난주에 많이 안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거 좀 주 단위로 편성을 해서 그 결과에 대한 분석을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분석한 거 보니까 되게 전문적이게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하는 예. 일이 지금 이 업을 한 게 거의 10년 넘으니까 15년? 예, 15년도 넘어요. 지금 거의 20년에 가까워요. 그래서 좀 저 잘 분석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네. 제가 오늘 저기 이은영 소장님과 함께 두 가지 키워드 잡았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정계 입문한 지 26년째라는 키워드를 잡았습니다. 정계 입문한 지가 26년째라고 들었어요. 너무 부끄럽다. 예, 처음 정계 입문한 지가 계기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저가 학생 운동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때는 이미 대중화된 시대여가지고 보통 이제 그 졸업하고 나서 진로를 뭐 꼭 노동 현장으로 안 갔거든요. 근데 저는 출판계로 갔다가 그 당시에 이제 95년도 조순 시장님 선거하는 거 보면서 정치 광고 분야가 괜찮다, 앞으로 좀 더 배우고 싶다라고 해서 또 마침 그때 새정치국민회의가 공채를 했었어요. 그래서 공채 이제 원서 내고, 그리고 운이 좋아서 이제 당첨이 입사가 된 거죠. 입당이라고 그래야 되나? 입사라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 들어가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수평적 정권 교체가 일어났죠. 2년 뒤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되시면서,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정치권에서 활동을 하게 됐어요. 학생 운동을 먼저 하셨군요. 네. 그때 당시에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함께 같이 한번 옆방에 있었어요. 옆방에. 네. 지금은 너무 범접하기가 힘들어요. 너무 높으신 분이 돼가지고. 네. 자, 이어서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요. 네. 노무현 대통령 직인 수위와 청와대 국정상황실 행정관으로 발탁돼서 노무현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 함께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 청와대 입생하셨는데 당시 참여정부의 국정상황실 행정관으로서 어떤 직무를 맡으셨습니까? 사실은 그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이 굉장히 천우 신조로 당선이 되셨어요. 왜냐하면 그 투표일 전까지만 해도 이해창 후보가 이긴다는, 승리한다는 전망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후보 단일화 이게 약속이 깨지면서 젊은 층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투표해 주심으로써 당선이 되셔서 예. 사실은 이제 들어가서 정말로 어떤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달라는 기대가 굉장히 많이 좀 부여가 됐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세상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그 논의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고요. 그런데 이게 그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부터 레임덕이란 말을 하셨어요. 네. 들어가자마자 이 그 10분의 1 발언 때문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움에 이제 계속 처하시다가 이제 결국 탄핵도 맞고 이러셨는데 그 당시 국정상황실장이 이광재 지금 현 의원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여론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아무래도 단일화 여론조사를 통해서 당선되신 분이다 보니까 그 여론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잘 흐름을 잇는 그런 부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국정상황실 산하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홍보수석실 산하로 갔는데 그때 이제 제 사수였던 분이 지금 지난 총선 때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하셨던 이근영 선배님이세요. 예,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좋으신 분들 밑에서 제가 열심히 잘 일을 배웠죠. 자, 그럼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일하던 계기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그 이제 후보가 되셨는데 그 당 안에는 이미 후보 되시기 전에 이인재 대세론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이인재 후보를 지지하는 많은 또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당직자들도 이인재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경선을 거치면서 노무현 후보가 되니까 당내 이제 후단협이라는 조직이 있었고, 예. 근데 저는 그쪽에 있지 않고 그 노무현 후보를 흔들면 안 된다라는 그런 쪽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당직자로서 지지 선언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무현 후보님과 같이 일을 하게 됐던 거죠. 그때 당시 그러면 부천에 김경영 의원하고도 관계가 있었나요? 아, 그때는 없었고 정태우 의원님. 그 당시는 제가 이제 대통령 선거할 때는 정책위원회 그 간사로 있었는데 그때 이제 대선 공약 TF가 있었어요. 예. 그때 전문위원이었던 분이 지금 현재 정태우 의원님 관악구에. 예. 그래서 그 대선 공약 그 준비팀에 제가 같이 있어서 예. 그래서 노무현 후보님의 그 공약 관련한 것도 많이 좀 리뷰를 하면서 공부를 했죠. 그럼 당시에 청와대 분위기 어땠습니까? 그러니까는 조금 들떠 있었다고 해야 될까? 그리고 이게 386 세대에게 새로운 어떤 역사적 소임이 주어졌다. 예. 그랬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 기대를 받는다는 건 알았지만 어떤 세상을 열어야 될지에 대한 거가 참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노무현 대통령님이 임기 전체적으로 보면 임기 초반에 굉장히 정치적인 이런 정치적인 이슈에 좀 많이 휘말리셔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임기 초기에 하고 싶었던 일들을 추진력 있게 하지는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좀 후회가 되시나요? 그러니까는 그때 좀 잘 보필을 해드리지 못했었던 것 같고 특히 이제 중반 이후에 대연정 할 때 저는 이제 그걸 대통령님이 원하시는 방향이니까 이게 좀 많이 도와드리고 싶고 그걸 꼭 달성해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당시에 민주당 안의 분위기도 대연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세력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부침이 굉장히 좀 있었던 분이고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또 이제 앞으로 탄생하실 대통령님은 그런 정치적인 부침이 없는 지지 세력이 탄탄한 그런 좀 대통령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럼 이균열 선생님 보시기에 정치적 부침이 있으셨던 우리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시 좀 평가를 해보면 굉장히 순수하신 분이었던 것 같고 그 이제 우리 지지자님들께서도 지금도 그리워하는 이유가 뭐랄까 굉장히 그 정치의 그 메시지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순수했던 분이다. 예. 지금도 그런 메시지들을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 이런 것들 이상 이런 것들을 기준 삼아서 메시지를 낸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예. 지금은 오히려 그런 문제가 있으면 말을 안 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 당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리고 당내 지지가 탄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표방하는 가치와 이런 이념 이런 것들을 정확히 제시했던 상당히 좋은 리더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표방하는 이념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런 팬들이 있지 않나 지지자들이 있지 않나 그렇죠. 생각이 들고요. 네. 자, 저희가 유치한 질문도 하겠습니다. 네. 자, 청와대 출신들 저희가 많은 그동안 청와대 출신 많이 나오셨거든요. 예. 청와대 출신 분들 질문 드리는 거. 네. 밥 맛있습니까? 그럼요.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자, 메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아니 메뉴가 예.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요. 뭐 예. 국이나 고기나 이게 다 조합적으로 그 영양사님이 계시거든요. 지금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전 정부까지는 있었던 걸로 아는데 굉장히 하여간 뭐
절기에 다 맞춰서 나오고 간식도 나오고 하여간 되게 아침에 그 따끈한 밥하고 국 나오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침 따끈한 왜냐하면 그 출근 되게 일찍들 하거든요. 몇 시 정도에 출근하시죠? 언론팀 같은 경우는 새벽 4시부터 출근하는 사람도 4시요? 있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아침 보도 그 음. 나온 거 브리핑이나 뭐 모니터링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저도 최소한 6시 반에는 다 출근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하고 거기 연무관 있어요. 연무관. 예, 거기서 예. 체력 단련을 하고 그다음에 가서 밥 먹고 이제 회의 들어가는 분 들어가시고 그거 나오는 결과 이제 또 취합하고 이런 역할 하려면 일찍 출근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총리실에서 일하신 분하고 얘기해 보니까 네. 그분도 4시 반에 출근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네. 아무래도 이 이제 권력 기관이잖아요. 권력 기관에 그 입사를 하게 되면은 무조건 일찍 출근해야 돼요. 그거는 이제 그리고 자기가 그런 어떤 책임감을 갖고 일찍 출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해 뜨기 전에 출근하고 맞아. 남들 잘 때 퇴근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꼭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예, 예. 그런 무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게 되거든요. 우리 대표님도 들어가시면 4시에 출근하십니다. 예. 네. 자, 그래서 이어서 이제 이은영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청와대를 나와서 대부분 네. 당으로 가는 것과 달리 우리 소장님께서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만들며 민심을 읽고 분석하는 전문성을 키웠습니다. 네. 자, 왜 당으로 안 가셨어요? 그러니까는 저도 주변에 선배들 당으로 가신 분들도 있었는데 이제 당에서 저를 그만큼 오랫동안 제가 당에 근무한 게 한 거의 10년 가까이 돼요. 그래서 당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경험을 쌓게 해주고 키워주셨으면 다시 당으로 가기보다는 사회에서 나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당으로 가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모든 정치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전문성을 갖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전문성이라는 게 이제 홍보 파트에서 주로 갖는데 홍보나 정책 파트인데 저는 운이 좋게 이제 여론조사라는 전문성 분야에서 일을 하게 돼서 그걸 더 키워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론조사 이쪽이 정치와 되게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전문성을 어떻게 더 키워보자 해갖고 이렇게 선택을 하셨군요. 네, 이게 그 청와대에서 여론조사를 담당했는데 청와대에서 했던 일은 그러니까는 이제 그 전체적인 여론 모니터링하는 것도 있고 또 그 이제 기획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는 이제 정부에서 일어나는 거를 민심과 이렇게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 보는 건데 실제 이 실무적인 일들은 배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와서 제가 조사 회사 가서 일도 하고 또 제가 직접 차리면서 진짜 그 실무적인 거 있잖아요. 진짜 막 그 면접 우리 응답하시는 분들 시민들 만나서 설문지 제가 직접 나눠드리고 받아오고 이런 일도 다 했어요 제가. 네. 이 실무적인 일을 차근차근 다 하셨다는 거 네. 말씀드리면서요. 자, 두 번째 키워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냉철한 정치 분석가 이은영이라는 키워드 잡았고요. 자,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소장님으로 계세요. 연구소 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예. KSY라고 지금 TBS랑 그 정기조사하는 곳이고 제가 거기 이제 대표이사랑 소장을 했는데 그 중간에 제가 잠깐 다른 어떤 꿈을 잠깐 꾸는 바람에 그 회사를 제가 끝까지는 다 못했고 지금 이제 연구소 겸 그 빅데이터랑 여론조사라는 휴먼 앤 데이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사이 잠깐 이제 좀 정치적인 어떤 꿈을 실현해 보려고 하다가 그래서 이 회사는 끝까지 제가 같이 하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제가 하고 있는 곳은 휴먼 앤 데이터라는 곳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론조사 전반적인 리뷰 지금 조사가 워낙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 평가 리뷰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론조사도 직접 수행을 하고 그다음에 빅데이터 쪽도 같이 하면서 연구하고 그다음에 실무를 같이 병행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휴먼 앤 데이터 말씀드리면서 평가 리뷰, 여론조사, 빅데이터 이런 관련해서 일을 하고 계시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여론은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대선이 큰 이슈잖아요. 어저께도 그렇습니다. 우리 여당에서 또 했었고요. 말씀 좀 한번 해주시죠. 지금 여론이 이제 코로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2년 차 접어들고 있고 상당히 지금 많은 분들이 힘겨워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속에서 이제 대선이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우리 유권자들과 시민이 바라시는 거는 이 코로나가 끝났을 때 이 멈춰 있는 대한민국을 다시 돌릴 사람. 을 지금 찾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성과를 가지고 있고 그 성과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줄 사람을 지금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한 리더십과 추진력 그리고 그걸 진짜로 집행할 수 있는 실력 이것까지 갖춘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한 리더십, 추진력, 네. 집행할 수 있는 분 네. 마음속에 한 분 있으시겠죠?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있지만, 네, 예, 세 가지 말씀해 주셨고요. 네, 자, 이은영 소장님을 주변 사람들이나 여론에서는 현실 정치를 냉철하고 비판하고 분석가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네. 자, 소장님 보셨을 때 현 정부나 여야가 공존하는 국회라던가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현 주소 한 줄 평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정당을 형성하는 구조가 지금 바뀌어 있거든요. 그 가장 중요한 게 역시 권리당원의 폭발적인 증가예요. 그러니까는 권리당원과 호흡을 같이 하지 않으면 정치적인 자신의 입지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 지형이 바뀌어 있는데 결국에 정치인은 언론을 통해서 대중과 소통하는 사람인데 지금 언론 지형이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런 레거시 미디어 중심의 언론관을 갖고 있으면 앞으로 대중과 소통하는 게 점점 어려워질 수 있다. 그거를 지적하고 싶고 지금 이 MBS 같이 지금 이렇게 작게 보이는 방송이지만 결국 이런 방송이 앞으로 큰 역할들을 하고 있고 이런 방송이 결국 대중과 아주 밀접하게 소통하는 매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권리당원이 중심이 된 정당 구조 그리고 이 뉴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언론 환경의 변화를 잘 따라가지 않으면 정치하기 정말 힘들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당원이 중심이 된 구조하고 네. 저 언론 지형에다 말씀해 주셨고요. 네. 최근에 또 기사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지난달까지가 이제 여당에서는 당원의 모집 네, 마감이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윤리위원회 올라간 사건들이 많아요. 뭐 음.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죠. 뭐 지역 뭐 과천이나 부천이나 그 살지도 않으면서 지방에 살면서 네, 하는 네. 것들 이런 거 좀 네.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도 지난주에 그 강의를 나갔는데 이제 내년 지방선거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권리당원 시스템이 굉장히 이제 뭐 시스템화된 그런 당의 구조라고 한다면 그 안에도 지금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권리당원 체제로 바뀐 지가 거의 이것도 한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너무 맹신하면 안 되고 이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이제 당에서 그런 것들을 좀 추려가지고 개선을 해나갈 시기가 지금 됐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제 권리당원을 허수로 모집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그 외에 그 이제 예비 후보자들이 겪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잘 청취를 해서 개선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 예비 후보자들이 겪는 고충 어떤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권리당원을 모집을 하는데 돈이 안 든다고 하는데 돈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왜 돈이 드는지는 이제 그 예비 출마자들을 한번 모셔놓고 의견을 청취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진입 장벽이 더 높아졌다는 얘기를 하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 그런지 그걸 한번 당에서 좀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비 후보자들이 돈이 든다는 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면서 이제 뭐 들어가는 비용 이런 거 그런 게 얘기하는 건가요?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이제 음. 권리당원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이미 이제 그 지역적으로는 풀로 거의 차 있거든요. 그쵸. 추가적으로 계속 새로운 사람을 모집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차근차근 모아 나가는 거에 있어서 어떤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어려움에 부딪힐 수도 있고 또 기존에 이미 권리당원을 확보한 사람들이 기득권자가 돼가지고 이 새로운 사람들이 진입하지 못하게 방해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당에서는 한번 이제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예. 이 당원 모집하는 관련해서 문제점들은 이해찬 대표님 있을 때도 많이 나왔던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계속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 그때는 아무래도 이 시스템 당원과 이 어떤 그 후보를 결정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안정화돼 있다라는 거를 많이 이제 홍보를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권리당원 투표하는 시스템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 이해찬 대표님이 하셔야 할 일들은 다 하셨고 그 이후에 이제 송영길 대표님이나 또 대선을 치르고 난 다음에 대표님이 되실 분들은 이런 부분을 지금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그렇군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여기 대본에는 없는 것들인데요. 네. 그 언론중재법 관련해서 시끄럽잖아요. 네. 결국 이번 달에 어떻게 종지부 찍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지난번에 종집을 찍었어야 돼요. 지난번에 찍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하고 나니까 지금 한 달 뒤로 이제 잡혀는 있는데 지금 이 그 윤석열 게이트 이게 지금 명칭이 좀 정확하게 지금 정리가 안 됐는데 이 윤석열 게이트가 터지면서 이게 과연 다음 달에 이거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다음 달 되면은 9월 말 되면 벌써 저쪽도 이제 후보 본격 경선 들어가고 이쪽도 막 한참 진행되는 때인데 이게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 이후에 그 언론중재법도 이름이 지금 원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인데 언론중재법으로 갑자기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언론중재법 하면서 굉장히 이게 무슨 좀 중립적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저는 이런 것도 뭐 중도층을 너무 의식하는 이런 것도 좀 민주당에서 조금 맞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뒤에 지금 후속적으로 가야 될 법안들이 있어요. 미디어 바우처 법안이라든지 또 뭐 그 KBS와 관련한 지배구조 개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추가적으로 계속 하려면 지난번에 그 처리가 됐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8명 하고 합의 기구 만들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들었는데 예, 예. 지금 정치권 보시면 어수선하잖아요. 예, 예. 그리고 그 안에서 과연 합의가 될 수 있을지 과연 국민의힘이 지난번에 안 해줬는데 그 8명이 합의해줄까요? 저는 약간 좀 부정적입니다. 전망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모든 연합회, 특히 방송 쪽 PD분들 연합회들 포함해서 반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건 있죠. 이유는 뭐 때문에 반대를 많이 합니까? 지금 제가 네. 얘기 들어보니까 그 아무래도 그 기자들이 취재할 언론의 자유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담감을 느낀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그 취재 노트를 작성하면은 상당히 그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 의견을 많이 청취해서 요거를 5배 정도로 지금 낮춰놨는데 일단은 법을 좀 집행을 해보고 의견을 더 들어서 개정안으로 좀 보완을 하는 방안을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있거든요. 근데 언론의 자유를 주더라도 책임이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동반으로. 그렇죠. 예, 이렇게 맞아요. 안 되면 어제 같은 가세현 사건이 일어나요. 맞아요. 예, 진짜 이런 어제 것들. 그렇습니다. 예, 이거 계속 뉴스에 계속 나오더라고 가세현. 예. 그렇죠. 뭐 막 생중계를 하더라고요. 바깥에서 막 지금 문 따고 들어오려는 거 생중계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성 부분이 그동안은 너무 좀 불분명하게 돼 있고 언론의 자유가 우리나라는 자유도 굉장히 높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일정 정도 약간의 책임성을 강화해 줘야지 이 언론의 그 내용도 훨씬 더 저는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기자들도 좀 이제 살아남으려면 경쟁력을 갖추려면 약간의 이 책임성을 부여하면서 그 안에서 자기 정화를 좀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책임성을 부여하면서 자유를 네. 갖도록 하면 정말 좋겠다는 건데 이게 참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런 게 정하는 있긴 것들이. 하죠. 아니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10번 이상을 거부하고 결국 문은 따고 들어갔잖아요. 이런 경우도 흔치 있나요? 저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저도 그거를 예. 보기는 했는데 그 문을 따고 들어가야 했을까? 물론 예. 이제 그 가세현 방송이 그 연예인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좀 가짜 뉴스와 비슷한 것들을 많이 이제 방송을 했는데, 예, 예. 그러니까 그 장면은 또 조금 적절하진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왜 예. 이게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이 이제 경찰이 갑자기 그 집에 들어가 갖고 문 따고 들어간 거는 제가 보기에도 조금 과하지 않았나 생각은 좀 들어요. 근데 그 전에도 사전에 미리미리 연락했었고 10번 넘게 했다는 거는 본인들이 끝까지 버티겠다는 이건 의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뭐 어쩔 수 없이 문을 따고 들어갔는데 어쨌든 지금 어제 상황에서는 본인들이 순순히 나와줬어야 되는데 안 나와주니까 결국 10시간 정도 대치하다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용석 소장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을 2번째 겪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김세희 대표는 어제 처음 겪은 건데 저는 이게 왜 일을 크게 만들까 되는 게 되게 그게 궁금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거를 소환을 여러 차례 10번인가 지금 안 하고 있다가 한 거다 보니까 그 모양 자체가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러니까 끌려 나가는 것까지 이벤트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이벤트, 예, 쇼였군요. 어저께 그래서 슈퍼챗이 엄청 터졌다잖아요. 맞아요. 몇 천만 원 터졌다는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슈퍼챗 같은 경우도. 아, 그러니까요. 예. 그런 이상한 상황에 더 많이 돈을 싸주는 우리 유권자들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진짜 의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자, 잠시만요. 여기 네. 보게 되면 중요한 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영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구속영장이 있고 체포영장이 있고 네. 어제 같은 건 이거 체포영장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명예훼손에 대해서 때문에 고발당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거 뭐 증거인멸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증거인멸을 할 경우도 없고 구속영장은 증거인멸 인멸 경우가 있을 때 하는 거고 체포영장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김세희 대표가 갑자기 증거인멸 얘기를 갑자기 하고 있더라고. 터무니없는 얘기를.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자기들이 탄압받는다라는 거를 이벤트화한 거죠. 원래는 그냥 문 열고 갔어야 돼요. 그런다고 뭐 그 명예훼손 그 이제 조사를 받으러 가는 거잖아요. 예, 그거를 그렇게 반항을 하고 그래서 이 슈퍼챗을 기대하고 그런 거 아닌가. 이미 알잖아요. 우리가 여러 번 그쵸. 봤잖아요. 슈퍼챗. 예, 슈퍼챗을 보고 기대하고 그런 거 아니었나. 자, 이렇게 이인호 소장님께 깔끔한 정리. 네. 슈퍼챗이었다. 네. 정리해 주셨고요.
자, 우리 냉철한 정치 전문가 이은영 소장님, 국회에 꼭 필요한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지난 총선 때는 공천을 못 받았지만 다가오는 지방선거, 이어서 총선도 있죠. 몇 년 뒤면.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비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치를 저도 지난번에 한번 해봤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정치를 이제 해본 거는 제 주변의 선배님들이 다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정당에서 자랐기 때문에 예. 그건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을 했고 지난번에 출마를 해보니까 아 이게 실제 이제 정치라는 걸 경험을 해봤잖아요. 어떤 것들을 더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것들이 상당히 좀 준비가 미진했고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이게 정치라는 거는 내가 물론 이제 먼저 결심을 서서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 주변에서 나를 이렇게 올려줘야지 내가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는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기회가 온다면은 무조건 저는 주저없이 다시 한번 또 도전을 해볼 생각은 있지만 제가 이 기회를 막 억지로 막 만들려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가지고 약간 지금은 그런 생각이에요. 기회가 자연스럽게 오면 무조건 한번 또 도전을 해보겠다. 네. 기회가 오면 네. 도전을 해보겠다. 상당히 애매한 말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저희 방송하다 보니까 30분 가까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출연 소감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MBS 제가 그 영상을 좀 계속 조금씩 봤었는데 예. 이 프로그램 전반적으로 한번 저도 같이 보면서 같이 할 수 있는 합방 아까 아우, 여기 좋죠. 제작진이 합방 얘기를 하셨는데 한번 또 연구를 해보고요. 우리 서정민 교수와 함께 한 코너 만들 건데요. 같이 한번 합류해 예, 주십니까? 서정민 교수님하고 그러면 여론조사 지금 한번 끌리는데요. 네. 그러면 우리 대표님이 좋은 아이디어 주시면 여기는 대표가 아니고 대장입니다. 대장님. 예. 그리고 여기 지금 같이 굉장히 열심히 제작을 하고 계시는 많은 스태프진 분들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고 큰 성공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예, 또 MBS 또 이렇게 응원해 주셨고요. 저희가 일단은 오늘 이은영 소장님 함께했고요. 아마 추후에 제가 한번 기획해갖고 한번 연락드리면서 네. 좋은 코너 한번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말씀드리면서요. 네. 자, 여러분들 한국 여론 연구소 휴먼앤데이터 네. 소장님이시고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 행정관이신 이은영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